이제 서서히 3년째 접어드는 시점에 와 있는 팬데믹이죠. 우리는 이제 오미크론으로 또다시 들끓던 최고 바이러스 물결에 싸우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점을 찍고 서서히 줄어드는 감이 돌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긴장을 늦추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여전히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생활은 그래도 서서히 정상에 돌아가고 있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위험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실내에서 모임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상 생활이 곧 다가온다는 상상은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올해 2022년이 코비드가 정령 엔데믹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는 이제 낮은 레벨로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시즌에 따라서 한 번씩 휩쓸고 가는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지난주 인터뷰에서도 앤토니 파우치 박사 역시 미국은 올해 코비드에 충분한 컨트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정상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전에 늘 하던 것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요. 감염으로 인해서 항체가 생기거나 또 지속적인 방역 지침 등으로 인해서 또 더 이상 감염시킬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파우치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에 싸우고 이겨낼 다양한 방어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백신의 부스터에 마스크 착용, 항바이러스 약들 등 이제는 툴이 아주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코비드가 절대 글로벌 차원의 응급 상황을 또다시 불러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공존하는 바이러스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UCLA 의과대학의 공중보건 전문의인 Dr. Timothy Brewer 박사 말에 의하면 우리는 앞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적, 경제적, 사회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요. 앞으로 바이러스는 늘 곁에 있을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감염이 된 사람은 집에 머무르고 바깥에 나가게 되면 마스크를 착용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진정 바이러스가 엔데믹 상태로 변한다면 사람이 아프게 되면 학교나 직장에 가지 말고요.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새로운 컬처가 될 것이고 아픈 사람은 무조건 집에 머물고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 직장에도 나타나지 말고 학교에 오지 말고 또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절대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연방정부 차원의 유급병과는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정부 차원에 이런 것이 주법 차원으로 다른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닥터 오피스나 병원에 항바이러스 약은 거의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백신 외에도 파이저나 머크 제약회사가 내놓은 항바이러스 약이 나와 있는 것이 한층 더 자주 사용될 전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전문가들이 충고하는 것은요. 현재 팬데믹이 시급한 상황이 많이 진정된 이후에 이런 항바이러스 약이 절대 백신을 대용하는 대체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추가 보호 방역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또 이런 antivirus medication, 항바이러스 약이 제대로 분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주어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앞에 말한 브루어 박사도 동의합니다. 코비드 치료제로 자리 잡을 항바이러스 약들은 마치 예전에 HIV를 치료하는 약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과 연구가 가면서 점점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HIV를 뒤돌아보면요. 오늘날 HIV를 치료하는 것은 40년 전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가 그렇다고 오늘날 와서 더 약해지고 덜 위험한 것으로 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치료 방법들이 한층 더 효율적으로 높아졌다는 이유이죠. 이런 차원의 코비드에 대응하는 바이러스 치료제들도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연방정부 리드하에 이런 약들 분배에 있어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장기적인 계획이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더욱이 시골 지역이나 외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테스팅 역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 테스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단의 목적으로 하는 테스팅이고 또 두 번째는 무증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 하는 테스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비드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테스팅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좀 더 초점이 맞춰진 테스팅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테스팅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브루어 박사는 현재 학교에 학생들이 돌아오면서 실행되고 있는 일주일마다 행해지고 있는 테스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은 형식상,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절대 어렵고 경비 부담도 크고 너무 느리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감염자 중 40%가 무증상인 것을 우리는 잘 아는데 이런 무증상자들이 퍼뜨리는 것을 아는데 절대 모든 사람들이 감염자라고 가정하면서 백신 접종과 청결, 방역 등을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 이 공기순환, 환풍, 벤틸레이션이 한층 더 좋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내 공기의 질적인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궁극적으로 매년 한 번씩 백신을 맞게 자리 잡을 확률도 높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절대 팬데믹이 사라지고 엔데믹으로 변하도록 기다려지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요새 미국 내 아파트 렌트 가격 엄청납니다. 30대 초반 한 젊은 엄마가 있는데요. 이 엄마는 현재 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먼트로 이사해 온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사를 또 가야 할 상황입니다. 바로 네바다주 핸더슨에 위치한 아파트 렌트 가격이 최근에 23%가 올라가면서 한 달에 $1,600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싱글 마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시간당 $15를 받고 집에서 메디컬 빌링을 일을 하고 있는데요. 8살과 1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차일드 케어를 낼 돈이 없어서 집에서 돌보면서 간신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달 봉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렌트인데요. 거기서 남은 돈으로 그로서리를 사고 남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렌트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도저히 숨 쉴 여유도 없다고 말하고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렌트 가격은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많은 미국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 상태의 재점검을 하면서 움직임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증가는 더 급격해지고 전국적으로 더 넓게 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 레드핀에 의하면 작년 평균적으로 렌트 가격은 14%가 올라서 평균적으로 18,077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텍사스주의 오스틴이나 뉴욕, 마이애미 같은 도시에서 그 증가폭은 무려 40%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미국 내 렌트 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약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드핀의 최고 분석가인 데럴 페이웨더 씨는 렌트 가격이 2020년 후반에 엄청나게 뛰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물론 팬데믹이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았지만 이제 서서히 많은 것들이 다시 문을 열면서 인플레이션은 더 증가하고 렌트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높은 렌트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최고 이유가 될 가능성도 지적합니다. 현재 주거 비용이 전체 소비자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보통 렌트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데 보통 9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고 해도 렌트 가격 인상 하나만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더 얼마 동안 더 지속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자율이 모기지 이자율도 증가시키면서 뜨거워진 주택 가격을 조금 식혀주겠지만 그렇지만 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한층 덜 직접적일 것이고 곧바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번 팬데믹 동안 우리 생활 모든 분야에서 빈부의 격차를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주택 환경이나 주거 현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최저로 낮아진 이자율에 크게 뛰어오른 주택 가격에 큰 혜택을 입었다면 렌트를 하는 사람들은 별 도움 없이 이렇게 점점 뛰어오르는 렌트 가격에 더 힘들어진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우징 연구를 하는 센터가 내놓은 수치를 보면 렌트를 하는 사람 중 25%가 약 이것이 숫자적으로 1,000만 명 정도 되는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인컴의 절반 이상이 렌트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숫자는 이것보다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저히 감당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렌트이건 소유하건 살 수 있는 집의 숫자가 모자라면서 모든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저임금 가정에 더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렌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은 대부분은 렌트 가격이 최근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올랐거나 아니면 조만간 오른다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비록 렌트를 컨트롤하게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를 매니지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들은 쓰레기 수거 비용, 공동시설 비용 등등 다양한 방법과 이름을 붙여가면서 비용을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옵션을 찾아 이사를 고려 중인데요. 그렇지만 주위 가까운 곳의 모든 렌트 부동산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다른 도시로 움직이는 것을 고려하면서 어스턴에서 리치먼드로 아니면 뉴욕시에서 델러웨어의 도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렉세이라는 여성은요, 남편과 지금 대학원생들로 메릴랜드주의 프리드릭에서 원베드룸 아파트에 살았는데 최근에 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의 스튜디오로 줄여서 이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이거저거 붙이면서 렌트 가격을 올리고 결국 $1,290까지 올라가면서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지고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먼트가 이제 렌트 비용이 $1,600로 또 올랐다고 합니다. 39살의 알렉세이가 말하는 것은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렌트는 올리지 못하면서 쓰레기를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내놓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을 물리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서 내는 액수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렇듯이 30대 젊은 층들은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점점 더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높은 비율이 여전히 스튜던트 론을 짊어지고 있고 저축해놓은 저축금은 거의 없는 상황에
이제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이것을 산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이 1970년대 3만 달러에 산 집이 이제는 그것이 50만 달러가 넘어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젊은 층이 주택을 구입하는 소위 first time buyer들 비율이 지난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렌트를 하고 있는 젊은 층 중 100만 명이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숫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렇게 1,400 스퀘어풋 정도 엔트리 레벨 저렴한 주택이 6만 5천 채가 추가되었는데 이 숫자는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1970년대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는 매년 이런 작은 주택이 40만 채씩 매년 지어진 것과 크게 대조를 보여주죠. 이제 렌트 가격은 $200, $500 이런저런 이유와 이름을 붙여 올리는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높은 사람들은 그나마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이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렌터들의 경우 결국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주 대부분의 University of California, UC 캠퍼스들은 대면 수업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격 수업을 주장하는 측과 대면 수업을 강조하는 측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사실 지난 9월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대면 수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월에 전파력이 몇 배가 높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물결로 UC 시스템의 9개 캠퍼스는 원격 수업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 비율도 크게 증가했고요.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었다는 느낌이 서서히 들면서 이번 주 대면 수업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UCLA, UC 데이비스, UC 얼바인의 학생 그룹들은 이것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수업을 듣는데 여러 가지 다른 옵션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에서 고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캠퍼스로 돌아오는 것도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UC 샌디에고는 교수들에게 온라인이나 원격 수업을 할 수 있게 2주 연장해 주기도 했고요. 그러나 UC 버클리에서는 100% 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UCLA는 2주 동안 원격 수업을 허용했고 추가의 연장도 고려 중입니다. 이런 것들은 각 캠퍼스의 아카데믹 세네트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협조로 결정됩니다. 현재 이런 다른 상황들을 두고 UC의 아카데믹 세넷의 체어인 로버트 호로위츠는 아주 캠퍼스마다 다양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내려지던 불만족한 그룹은 꼭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UC 시스템의 재학생 수가 28만 5천 명인데 이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많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UC 산타바바라의 학생 중 5천 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를 보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두고 거의 절반, 반반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UC 얼바인에서는 2,50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는 거의 80%가 온라인과 대면 수업 모두 두 가지를 모두 원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UC 산타바바라에 한 학생이 있는데요. 사회학을 전공하는 시니어 학생이고 학생 회장인 에스메랄다 퀸테로는 졸업을 바로 앞두고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UC 캠퍼스 리더 그룹 학생들도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는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이 무조건 캠퍼스로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고 거기다 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안전한 마음이 들지 않는데
클래스로 가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UC 캠퍼스 담당자들은 말합니다. 다른 곳보다도 대학 캠퍼스야말로 안전하다는 것이죠. 캠퍼스 안에서는 백신이 모두 요구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정규 테스팅 등 그 어느 곳보다 이행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UCLA의 경우 학생과 스텝진의 99%가 백신 접종을 거쳤고요. 그러면서 확진자 포지티비티 레이시 지난 쿼터 시작할 당시만 해도 8.2%에서 현재는 2.6%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UC 얼바인의 지체장애 학생 그룹에서는 이런 의무적인 대면 수업은 너무 끔찍하다고 말을 합니다. 얼바인 캠퍼스에서 사회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레이시 우드라는 학생은 어린 자녀가 2명 있고요. 또 본인의 건강 문제로 대면 수업에 절대 불안해하는 입장입니다. UC 얼바인의 언더그래주에이트 학생 회장인 요셉 가자이는 솔직히 마음 깊숙이 캠퍼스에 돌아가고 싶고 친구들과 학생 유니언에서 가꾼 즐거운 시간이 그립지만 그러나 본인 사정에 따라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학비와 생활비 등 1년에 수만 달러를 내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을지에 대해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는 사회학과 전체 교수진들도 동참하면서 그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번 윈터 쿼터가 끝날 때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학교 측도 교수진들과 대면 수업에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만 사회학과 학장의 권한으로 적절한 결정은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현재 높은 백신 접종률에 모든 것을 준수하면서 캠퍼스 내 포지티비티 레이트는 지난 쿼터 시작점의 17%에서 이제는 3%로 떨어졌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두고도 각 캠퍼스에 따라 교수진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버클리에서는 전체 수업이 대면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교수진들은 거의 모두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 교수들은 불안해합니다. 버클리 대학 측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미크론 확산이 점차 줄어들 것을 기대하면서요. 일부는 캠퍼스로 돌아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동시에 교실로 아직도 복귀 못하고 있는 것에 진저리를 치는 측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팬데믹은 정말 어려운 도전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던져왔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만족스러운 대답도 얻지 못했다고 하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UCLA 치과대학 교수인 샤나 화이트 박사는 2주 온라인 수업 연장에도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원격 수업은 지겹다고 말하면서 이번 주부터 무조건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과목은 절대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주장이죠. 또 UC 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는 5살 아래 어린 자녀가 있는 교수진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수들에게는 대면 수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UC 리버사이드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원하는 교수들은 각 학장들에게 서면으로 리퀘스트를 해서 온라인 수업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CLA 아카데믹 세넷의 제시카 캐틀리노 씨는 실제로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겸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고 아주 힘들다고 말합니다. 수업 중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 애초에 디자인된 것은 쉽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이 갑자기 응급 상황에 원격 수업으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하면서요. 지난 2020년 가을 학기에 그녀의 과목을 온라인으로 바꿀 때 과목 코스를 거의 완전히 새로 디자인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자라서 한마디를 하는데 물론 우리는 온라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학생들과 진짜 시간을 같이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나누어지는 이견이 학생들 간에는 물론이고 교수진 사이에서도 상당히 나누어지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프린터가 아니고 3차원으로 입체 프린팅을 하는 3D 프린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바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플로리다주에 베이스를 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바로 3D 프린팅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 기계에 이름도 붙여놨는데 그 이름이 프랭크입니다. 프랭크는 길이가 무려 16피트나 되는 프린터인데 컴퓨터로 디자인된 블루프린트대로 컨스트럭션 재료를 부어내면서 벽을 만들고 결국에는 집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이 분야 기술 전문가들은 이 방식을 이용해서 현재 미국 내 주택 부족 현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곳이 생각보다 여러 개가 되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현재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이 옵션을 실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인 비영리 단체 Habitat for Humanity에서는 지난 12월 버지니아주의 윌리엄스버그에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제작된 집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월에는 애리조나주의 템피에서도 또 다른 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Habitat for Humanity의 CEO인 제넷 그린 씨는 현재 우리는 3D 프린팅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으로 미국 내 주택 부족 현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미국 바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북이태리에서는 동그란 돔 모양으로 만들어진 집을 선보였는데요. 이것에 사용된 재료는 클레이였습니다. 석고가 되나요? 클레이. 그리고 아랍에미레트 두바이에서는 바로 이 정부 기관인 두바이 뮤니시팔리티 건물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면서 이것은 사실 사이즈 면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3D 프린트 스트럭처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진 주택은 단순한 프린팅을 넘어서요. 대규모 사이즈의 장비들이 동원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기술과 건축 양식이 사용되는데요. 기본적인 지붕이라든지 또 전기줄 와이어링, 인슐레이션, 창문 설치 등이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현재 이 방식으로 주택을 준비 중인 곳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선호도 사이즈 주택을 1600 스퀘어풋의 3bedroom, 2bathroom으로서 이런 것들의 가격이 보통 26만 4천 달러에서 33만 달러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택 가격은 집이 어디에 지어지는지 또 플로어 플랜은 어떤지 단층인지 2층인지 사용되는 재료 등으로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지난 9월 연방 홈모기지 회사인 프레디 맥이 한 연구가는 현재 미국 내 주택 부족 숫자를 380만 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여기저기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곳을 보면 팜스프링스에서 마이티 빌딩스라는 회사가 코첼라 밸리에 15채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아이콘 컴퍼니라는 곳에 의해서 51에이커 사이즈의 큰 땅에 500채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이미 2020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어진 주택들은 480여 명의 노숙자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휴스턴에 베이스를 둔 페리라는 3D 건축 회사는 2월에 템피에 Habitat for Humanity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는 독일의 아파트먼트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한 회사는 그들의 목표는 1700 스퀘어풋의 2bedroom, 2bathroom 집을 33만 6천 달러 가격으로 7일 만에 이사 들어갈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지역에 이런 집 레저베이션이 25채나 들어와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건축 시작은 2023년에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런 정도 되는 사이즈 집에 지금 하듯이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 경우
걸리는 시간은 7개월이 미니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발달된 기술을 이용하면 집을 단 2개월에서 3개월에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집들이 과연 자연적인 기후 변화에 어떻게 지탱될까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요새 지구의 기후 변화로 현재 미국 내 63%의 주택이 영향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미국 내 산불, 토네이도, 허리케인 등 다양한 자연재해와 기후에 연관된 것으로 소비되는 액수가 1,450억 달러가 넘어가는데요. 이런 상황에 기후가 가장 큰 도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차원의 3D 프린트로 만들어진 주택은 콘크리트로 주로 만들어져서 산불이나 허리케인, 토네이도 같은 기후에 파괴되는데 한층 더 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집은 더 강하게 저항할지는 몰라도 이산화탄소 방출에서는 최고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공기 매연의 시멘트 산업도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50만 톤의 이산화탄소, 설퍼 다이옥사이드 등이 나오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건축 산업계에 이렇게 환경적인 차원에 그들이 가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3D 프린트 주택을 두고 일부에서는 기술들이 이렇게 다 일을 하면서 인간이 하던 모든 직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측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미국의 실정은 건축 종사자들을 수요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은 현재 34만 5천 명이나 엄청나게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빌더들이나 인스펙터 등 택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 중에는 이런 3D 프린트된 주택이 과연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하기 이르다고 보는 측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최첨단 기술 안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이런 창의적인 자세에 이런 물건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택 구입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 이어서 디파짓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는 집도 3D 프린터로 짓는다니 놀랍습니다. 올 시즌 풋볼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흥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NFL 플레이오프 경기들이 그 어느 해에 비교해서 기막히게 접전에 흥미를 돋구는데요. 바로 지난번 AFC 챔피언십 경기, 이 캔서스시티 치프스와 버펄로 빌즈 간의 경기는 정말 극치였습니다. 마지막 2분 동안 양 팀이 낸 점수는 25점인 것도 기막히지만 결국 연장전 오버타임에 가서 캔서스시티는 코인 토스에서 이겨서 공격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터치다운을 극적으로 스코어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연장전에 가서 버펄로는 볼도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패배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연장전 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이번 풋볼 리그에서는 이런 연장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워낙 풋볼이 과격한 스포츠다 보니까 선수들 부상을 줄이려는 의도가 크고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것을 원합니다. 다른 운동에 비교해서 연장에서 추가 15분을 더 뛴다는 것, 선수들 부상 확률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경기에서처럼 버펄로를 응원하던 사람들은 씁쓸함은 아는 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연장 룰을 두고 스포츠에서 최악의 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서 고쳐야 한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현재 오버타임 룰에 보면 주어진 15분 동안 각 팀은 최소한 한 번은 공격을 잡고 공격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볼을 잡은 팀이 오프닝 드라이브에 터치다운을 기록한 경우 그 자리에서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골 3점만 되어도 다른 팀이 공격 권한을 한 번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 게임 셋 끝입니다. 버펄로 게임이 바로 이런 경우였죠.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이 경우에도 첫 번째 공격에서 터치다운이 나오지 않았다면 게임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연장전 오버타임 룰 시스템은 지난 2010년 플레이오프 당시부터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 시스템으로 오버타임 게임이 160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코인 토스에서 볼을 먼저 잡은 팀이 승리한 경우가 52%이고 볼을 먼저 차서 주고 공격을 이어서 한 팀의 승리한 것은 42%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점으로 타이로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승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라 결정이 날 때까지 가는 것이죠. 이런 오버타임 룰이 대학 풋볼에서는 다릅니다. 대학 풋볼에서는 코인 토스를 누가 이겼는지 상관없이 양팀 공격 상대방 25야드 라인에서부터 무조건 한 번씩 권한이 주어집니다. 프로 풋볼과 달리 대학 풋볼에서는 코인 토스에서 이긴 팀이 보통 수비를 먼저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이유는 상대방이 첫 번째 공격에서 터치다운을 했는지, 필골을 찾는지, 아니면 점수를 전혀 내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공격에 어느 정도 강하게 접근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대학 풋볼에서는 볼을 먼저 받은 팀이 승리할 찬스가 49.7%로 거의 반반인 것이죠. 이번 버펄로 빌즈의 경우를 보고 상당수 선수들이나 룰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버펄로를 누르고 연장전에서 승리한 캔서스시티 치프스는 바로 2019년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오버타임에서 반대편에서 볼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패배했던 팀입니다. 그때 당시 패배하고 캔서스시티의 타이랜드죠. 이 켈시는 양팀 모두 볼을 만져보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실망스러운 어조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같은 캔서스시티 치프스가 오버타임에 코인 토스로 얻은 첫 번째 공격에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버펄로 빌즈의 시즌을 마무리시킨 것이죠. 이것을 두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양팀 모두 똑같이 공격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대학 풋볼 오버타임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프로 풋볼 리그에서는 이 방법에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25야드 라인에 볼을 놓고 공격을 시작하면 점수를 넣을 확률이 높아지고 이미 이것은 필골 사정거리 안에서 시작하면서 3점은 기본적으로 얻어놓은 것이죠. 마치 야구 연장전에서 이 연장전의 노아웃에 러너 한 명을 세컨드 베이스에 세워두고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야구 연장전에서도 1점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1점 이상 내야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프로 풋볼 NFL 시스템은 아주 다릅니다. 코인 토스에서 공격권을 먼저 얻어내고 터치다운을 기록하면 상대방이 공격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게임 끝인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팀이 터치다운을 기록하지 못하고 또 볼을 찬 팀이 턴오버가 일어나 볼을 잡고 반대로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경우가 아니면 게임은 계속됩니다. 지속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터치다운이건 필골이건 세이프티건 점수만 나면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나와 있는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 보아도 앞에 말한 대로 코인 토스에서 이겨 첫 번째 공격한 팀이 승리할 확률이 11% 정도 더 높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오버타임에 볼을 먼저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승리의 11% 더 높다고 나와 있지만 데이터 전문가들은 그래도 통계적으로 이것은 큰 숫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정도는 된다고 말합니다. 2011년 이후 샘플 사이즈는 작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볼을 먼저 잡은 팀이 승리한 경우가 10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결과이기도 하죠. 2017년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오버타임에 아틀란타 팔콘스 공격팀이 볼도 잡아보지 못한 채 터치다운으로 승리했고요. 또 같은 페이트리어츠는 2019년 캔서스시티 치프스에게 똑같이 승리했고 올해는 반대로 캔서스시티 치프스가 버펄로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현 오버타임 룰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버타임까지 가는 경기는 어떤 스포츠를 막론하고 치열한 접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룰로 인해 연장전 시작해서 볼도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패하는 일은 그 팀에게는 엄청나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불공평하다, 말도 안 된다, 매년 말이 많지만 풋볼 리그는 이것에 대해 변화를 주겠다는 기미는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리그 측에서는 워낙 과격한 스포츠인 풋볼이다 보니 선수들 부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래전 선수들의 뇌진탕을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리그가 크게 PX를 내놓아야 하는 판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